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긴급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100조 긴급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상기업의 도산을 반드시 막겠다. 우리 기업은 우리가 반드시 지킨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는데요. 얼마 전에 1차 회의 때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50조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조가 됩니다. 지원 범위에 대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4대 보험 유예 면제도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준비하면 일명기사 있는데 지금 종로경찰서 현장으로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요. 성착취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날인데요.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과연 오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데 오늘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됐고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로경찰서에 지금 유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곳에서 나와서 지금 보시면요. 많은 카메라들이 대기하고 있죠. 저 자리에서 아마 얼굴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는데요. 갑자기 일면 소개하다가 지금 급하게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소하고 달리 아침에 매일경제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변환범 변호사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름과 나이를 다 공개했거든요. 신상 공개 결정을 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보게 되면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라든가 국민에 대한 범죄 예방 또 국민의 알 권리를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하는 특례법 25조에 따라서 조주빈이 그 범행을 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과연 이거 사진은 이미 공개가 됐지만요. 오늘 저 종로경찰서 저 유치장에서 나와서 검찰을 송치적인 그 과정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조주빈이 체포된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고요, 모자를 쓴 상태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상 뭐 신상 공개가 됐더라도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오늘도요, 그럼 만약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등장을 한다면 강제로 벗겨낼 방법은 없다는 건데 변환범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법에서 이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포토라인에서 강제로 얼굴을 공개를 하거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 정도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굴 공개가 됐다고 해서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사진을 찍게 한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 감염병 문제 때문에 아마 조주빈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럼 이게 얼굴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게? 경찰에서는 근데 이제 그 조주빈의 나이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런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피의자였었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고 이제 법의 정한 절차를 갖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공개한다라는 것이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도 이제 경찰에서는 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주빈의 사진과 나이를 공개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법에서 따라서 신상 얼굴에 대한 공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모습은요. 얼굴을 비추고 서서 질문을 좀 받고 어느 정도 얘기 좀 듣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모자로써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약간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다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까? 그렇지. 일종의 폭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자, 하지는 지금 않았네요. 말씀하시는 순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주빈 얼굴, 마스크를 썼습니다. 밑으로 내렸군요, 뭔가를요. 할말 없으십니까? 마스크인가요? 아니면 목보대인가요?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각각 아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착취물 유포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사장! 죄책감 안 선생님입니다! 느끼시나요? 각각 아시나요?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했나요?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 사장! 자, 지금 그대로. 대박입니다. 그 호정부가 맞춤적으로 오늘 예량이 있습니다. 네, 지금 8시를 조금 넘긴 시간 조주빈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제대로 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에 뭔가 준비한 듯한 이야기 말고, 발언 말고는 그 위에서는 묵묵부답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들께 사죄할 생각 없느냐? 피해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고요. 준비된 질문만, 답변만 한 것 같아요. 얘기만요. 기자 얘기를 하고요.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 사죄한다. 그리고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 네. 변호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발언, 이 이야기, 이거 준비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양입니까? 사전에 자신의 입장은 철저히 준비를 했던 것이고 일단 두루뭉술하게 개괄적으로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한다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을 하느냐, 공범 관계를 인정을 하느냐, 그중에 수익이 왔다 갔다 한 걸 인정을 하느냐, 피해자에게 사죄하느냐,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게 됐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거긴 답변을 하나도 안 했네요. 거기서 철저하게 함구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자신의 앞으로 이제 형량이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섣불리 공범 맞습니다. 도움 받은 거 맞습니다. 누구와 공모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이 자백이 되면서 수사에 오히려 수사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했는지 봐서 거기서 증거가 나오는 것만 인정을 하자. 최대한 나를 보호하자라는 심리가 주로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사관이라든가 경찰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괜히 내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인정해 돼서 괜히 더 많은 죄를 덮어 쓰기보다는 일단은 잘못했다는 것만 개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인정을 해놓고 상대방이 아는 범위까지만 인정을 하자라는 게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조주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위의 구체적인 질문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수사상을 지켜보고 경찰이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인정을 하자. 최대한 나를 보호하자. 지금 사회적 여론에 따라서 내가 매장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너무 많이 해서 인정하면 안 되겠다.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방금 전에 있었던 모습, 장면을 좀 들어봤는데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본인과 관련돼서 범행 얘기를 후회 안 하시나요? 하면서 지금 계속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요. 악마의 범행 왜 삶이라고 하셨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삶을 악마의 삶이라고 걸리지 규정하면서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멈출 수가 각각 없었는데 강제로라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과 표정을 보면요, 예. 실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실제 반성의 어떤 느낌을 갖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반성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느낌을 받지 않고 예. 오히려 또 특정인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또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차후에 파악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의미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 일종의 겁박 형태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그것은 지금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하는 죄와 행위에 대해서 남들에게 그 인격적 파탄 내지는 여러 반인륜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제 느낌을 갖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지금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문제를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외침으로 들리고 표정 속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조주빈의 모습과 발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각각 아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야기, 입을 열어서 처음 나온 게 특정인을 얘기하면서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기다리 좀 더 이제 확인과 취재가 필요한 내용 같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예상 밖의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취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소식이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하 고문님. 네. 표정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 보호대를 해놓으니까 목을 예. 빳빳하게 세운 듯한 그러니까 뭐 반성의 그런 어떤 느낌을 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마스크는 원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렸죠, 그것도. 뭐 그것도 내려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이러는 게 뭐냐면 예.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씌어서 나 악마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끝내서 그런 느낌으로 좀 와 닿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럼 조사,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뭐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대목입니까? 그러니까 뭐 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악마의 삶을 누구에 의해서 지금 강요받아서 자기가 했는데 그거를 그치게 해줬다. 나는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의 삶을 살았다.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근데 뭔가 홀려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로 들으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진짜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이 뭐 가벼운 처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지금 뭐 통계로 보니까 10명 중에 80%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이죠. 예. 지금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 관계된 법령을 좀 강화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예. 외국 사례 보세요. 갖고 있는 거 음란물 소지한 것 자체로도 진짜 뭐 창피해서 폐가망신할 정도의 벌과 이 공개적인 그런 정보들이 나가는데 예. 이거는 뭐 일벌 백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좀 강화를 해주셔야 이게 끝나지 너무나 솜방망이니까 이렇죠. 우리 뭐 이거 과거라는 게 아니고 몇 달 전만 가더라도 뭐 승리 뭐 이런 또 이 연예인들 사건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교육과 이 처벌 이 부분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종로경찰서를 출발해서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늦어도 한 30여 분 정도 도착을 하겠죠. 그 이후엔 조사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변호범 변호사.
일단 오늘은 경찰 포토라인에는 섰습니다. 네. 그런데요, 검찰 쪽에 가서도 검찰청에 도착하면 다시 올라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구치소에서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네. 그때는 포토라인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예, 검찰에서는 그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예. 후에 이제 그 피의자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었고 예. 피의자를 더 이상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했었죠. 첫 사례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되면서 예. 약간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지침을 만들었었는데 예. 이번에서 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건 밝혔습니다. 예외가 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법무부 지침이라는 건 내부적인 훈령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경찰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고 포털에 세웠던 것은 그 성폭력 관련법 25조에 따라서 공개를 한 예. 것이고 법령 자체가 지침보다는 분명히 상위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위법인 성폭력 범죄법에서 공개를 하도록 했었으면 당연히 세울 수 있다고 보여오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해석의 여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명확하게 법이 훈령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성폭력 그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예.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자신들의 내부적인 행정 규칙, 훈령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검찰에서 그 너희들이 그 피의자들 공개하지 말라고 했잖아, 포털에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약간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 훈령을 만들 때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네. 이게 좀 약간 뜻밖의 상황으로 좀 이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에 도착하면 또다시 영상이 들어올 텐데요. 그때 상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기사들이 있는데 먼저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착취 범죄 저지르며 봉사활동 251시간. 그러니까요. 이렇습니다. 성착취 범죄라는 측면과 봉사활동을 200시간 넘게 했다는 측면,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어리둥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얼굴의 조주빈,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신상 공개 앞두인데 신상 공개 됐습니다. 지금요. 박사방 운영자. 여기 보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교 시절은 극우 커뮤니티 활동, 대학 진학 후에 학보사 기자, 말수 적었지만 동료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다. 편집국장 맡았다가 파면당하기도. 뭔가 이렇게 순탄해 보이지 않는 어떤 활동들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구속 한 주 전까지 봉사단체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이 봉사단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또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삶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까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악마의 삶이라고. 쉽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내용 보면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 학생 신분으로는 흔치 않는 선물 줬다. 뭔가 금전적으로 꽤 여유가 있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화상품권 선물을 아이들에게 줬다. 25이면은 물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통상 그런 대학 다닐 나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뭐 이런 대목도 좀 들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 범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까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 얘기가 나옵니다. 돈 얘기가 있습니다. 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를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을 피했다. 현금 던지기라는 건요, 특정 장수의 돈을 갖다 놔서 숨겨두면 시간이 지난지 다시 찾아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 대단한 범죄 집단들에서 통상 하는 걸로 통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아일보는요, 이렇게 썼어요. 박사방, 야쿠자, 마약 조직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거대 범죄 조직들에서 쓰는 수법이 등장했다. 뭐 이런 겁니다. 입장료로,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방을 말하는 거예요. 입장료로 다크코인인 모네로로 받았다.
비트코인과 달리 출처 추적이 힘들다. 가상화폐인데 이건 비트코인보다 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걸. 공범이 현금 환전한 뒤 특정 장소에 감췄다. 그리고 또 다른 공범시켜서 찾아오게 했다. 여기 보면 공범들 등장합니다. 지금 돈을 옮기고 받고 가져오고 한 공범 있고요. 그리고 이 성착취 관련된 가담한 공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뭔가 조직처럼 뭔가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리고요. 집에서 현금 1억 3천만 원이 발견이 됐다. 여기 봉사활동 얘기 또 있네요. 2018년 말 범행 중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병행이란 말을 여기다 쓰는 게 어울린지 모르겠습니다. 병행을 했다고요? 이런 얘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피해자들이 한 진술들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처음에는 몸 사진만 요구하다가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갑자기 얼굴까지 있는 걸 보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만나고 나서 아니면 돈 받고 나서 이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내가 선물까지 사줬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냐고 약간 말투가 강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냈죠. 하는데도 계속했죠. 그랬었고요.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그 사람한테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만약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40개 넘게 넘는 것 같아요. 40개 넘게. 신신상처하는 것보다 이제 마음 상처하는 게 그리 커서 잠을 아예 못 잤어요. 그때부터. 저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가담자 숫자도 좀 꽤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변환봉 변호사. 네. 조주빈,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요. 여러 명이 지금 등장하니까요. 어떤 처벌,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이제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이제 대왕에서 돈을 받고 팔 정도였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졌던 왓치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3년 6월을 구형하기도 했었죠. 근데 조지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음란물을 유통하고 그 매매했다라는 거 정황 외에도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한 음란물 제작과 있었고 또 이 피해자들에게 강제 추행이나 협박, 강요 등의 혐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들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데 지금 사회적 여론도 있고 하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왓치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음란물 유통만 지금 기소를 했었는데 N번방의 공모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범들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요. 최영하 고문님. 지금 이 기사에서 이중 생활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돼 있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삶일까요, 이 삶은요? 진짜 두 얼굴을 가진 천세 얼굴과 악마 얼굴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너무 극단적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의 삶을 자기는 살기 싫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거기 빠지게 돼서 그거 끊치게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천사입니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지금 경찰청 앞에서 한 얘기가. 근데 범죄로 보면은 이렇게 악랄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 사회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뉘우침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벌칙이라든가 이 여기에 대한 가혹한 이런 처벌들이 분명히 수반이 돼야지 이것이 끊치지. 과연 여기는 이것이 진짜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N번방 말고도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 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에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 개인뿐만 아니라 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 갖고도 지금 좋은 말로 회원 이용자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말이 적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시를 한 철저하게 공범까지 지시해라 그랬는데 진짜 공범까지 우리가 최대 형량을 생각하는 그런 수위를 넘어가는 그런 처벌들을 좀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근원적 아동이라든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굉장히 계속 이어졌죠. 그게 왜 근절이 안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처벌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의 아동 그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에 예. 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쭉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법정 형량 최소에도 못 미치는 2년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지를 해도 이제 최소 5년형. 예. 미국은 소지를 했을 경우 또는 보기만 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지에 대한 형량도 낮고 보는 것에 대한 예. 처벌조차는 돼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실적인 형량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나 사법당국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일벌백계 내지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의 어떤 반짝거리는 여론에 뭐 굉장히 또 관심을 촉발하다가 또 사그러질 개연성이 있고 또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그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 등장하는 그런 음란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외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솜방망이로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근절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범, 주도자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 있어야 된다. 이 목소리를 놓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N번방 관전자들도 공범 간주 엄벌한다. 법무부, 유포, 교사, 방조 회원 대상으로 그리고 운영진엔 범죄단체 조직죄 추가한다. 경찰은요. 핵심 운영자 갓갓 검거의 총력이다. 이 갓갓 안 잡혔습니다. 원조격이라고 하죠. 이 N번방에. 지금 박사방을 운영했다는 이 조주빈은요. 원조가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 여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원조를요. 지금 검거의 총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반송은커녕 텔레그램에 검거된 성범죄자 추모방 만든 그 놈들. 추모방이요.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도대체? 여기 보시면요. N번방, 유사방 운영자 줄 검거되자 무사히 돌아오길 이런 취지로 만든답니다. 개설 하루 만에 수백 명이 대화에 동참했다. 그리고요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 이용자들 범죄의식 자체가 희박하다. 이러면은 제2의 조주빈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거 상황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정부 당국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사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화방 회원,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 교사, 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도록 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자, 변환범 변호사. 가담자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신상 공개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요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가담자를 좀 더 분류해 보면은요 주범과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담자가 있고요. 단순히 회원으로 가입해서 돈을 내고 이용을 한 뭐 이용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좀 나눠집니다. 각각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추미애 법무장관 말씀대로 범죄단체 조직체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약간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일단 물론 핵심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15년, 20년 정도 되는 중형을 처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핵심적인 사람들은 상당한 중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까 이제 뭐 그야말로 야쿠자 수법을 따라하면서 현금 던지기, 뭐 돈 찾아오는 사람, 예. 인출책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어쨌든 남의 그 불순한 돈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는 걸 알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돈 배달하는 것 자체로 잘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담자들, 회원들도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물론 이제 수십만 명을 다 처벌한다는 것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언론 보도 기사를 보게 되면 N번방 같은 경우 회원 등급을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단순에 가입하는 사람 또 이제 최대 150만 원 입장료를 내게 되면 피해자 여성의 신상까지 얻을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적어도 그 150만 원을 내고 피해자 여성의 신상까지 알고 있었던 극강 보안방이라고 얘기하던데 예. 그런 관전자들은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범죄에 돈을 댔다고도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순히 뭐 돈을 내고 이제 뭐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것 정도로는 그 정도는 한번 봐줄 수는 있겠다. 인터넷에서 뭐 예. 돈을 지불하고 예. 뭐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 하지만은 돈을 내면서 그 여성의 그 신상 정보까지 얻고 이 여성의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어디 살고 핸드폰 번호는 뭐다. 150만 원 내고 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적어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라면 그렇게 뭐 상당한 고액을 지불하고 여성의 핵심적인 정보까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미 체포가 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보시죠. 형량 줄이려고 반성문을 12번 쓴 와치맨. 역시 비슷한 N번방을 운영하다가 잡혔어요. 대대적 보강 조사한다. 이제 검찰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N번방 홍보 등 범죄 가담 사실이 들통이 났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뭐 사이트를 개설해서 음란 사이트 개설했다. 여기 보시면 얼마 전입니다. 이 와치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감시자라고도 부르고요. 38살 전모 씨인데요. 검찰이 3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이게 막 비난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고 지금. 근데 검찰이 깜짝 놀라서 다시 대대적인 보강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좀 더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검찰 N번방 연루 의혹 와치맨 부랴부랴 추가 수사. 부랴부랴 추가 수사입니다. 변론 재개 신청. 4달 선고 공판 취소하고요. 좀 더 들여다보고 좀 더 수사하겠다. 좀 더 강하게 가겠다. 이런 겁니다. 조주빈 갓갓 등과 연관성 수사에 집중한다. 지금 이 와치맨 다른 또 텔레그램 방을 운영해서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먼저 잡혔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3년 6월만 형을 내려주세요라고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검찰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뭔가 더 연관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수사를 더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정호 시장님, 뭐 뒷북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적했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든가 법원, 일선 이제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반 어떤 시민들의 생각과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판결이 나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현실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현행 어떤 법을 집행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냉철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어떤 주변의 요구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으로 좀 더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엄청난 성범죄고 또 사회의 어떤 인격을 파탄시키는 중차대한 행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뭐 뒤늦게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애당초 좀 사전에 심각성을 알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건 아니냐. 이거는 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과 분위기에 묻혀서 또 어떤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좀 각 구성원들이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합니다. 최양호 고문님.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참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이 관련돼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이 처벌을 강화하자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일기장에 혼자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냐.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예. 즐기는 것까지 처벌 갈 것이. 이 음란물 시장은요 수요와 예.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여기 공급자거든요. 예. 조주빈은 그래서 거기 처벌하는 것도 맞지만 수요 시장도 이거를 완전 박살을 낼 정도의 그런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쪽은 틀어놓고 이거 예술 작품이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는 이 저 국회 발언들을 보면은 예. 이 진짜로 이 사회 현상과 사회의 이런 어떤 나쁘게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예. 의식을 갖고 있는지 진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 좀 법들이 많이 있고 예. 하지만 더욱 강화되고 이런 음란물 성범죄에 관해서는 예. 진짜 수요와 공급을 다 잡는 양쪽을 다 보는 예. 그러한 강력한 이 예. 포위망을 꼭 이번에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당국이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거 뿌리 뽑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런 말씀하신 분들 있죠? 지금 굉장히 아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 밖에서는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내리고 있고 어느 정도 한국은 기선제압을 했다. 코로나19를 좀 꺾고 있다. 이런 평가 있는데 나라 밖은 심상치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요청까지 합니다. 트럼프 의료 장비 지원 좀 해주세요. 이례적 요청.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여유분 확인해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한테 의료 장비 좀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한미 정상 23분간 통화 협력을 논의했다. 원래 한미 정상이 보통 통화를 하면은요 북한 문제 갖고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보내달라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는 이탈리아가 심각하다고 계속 나왔는데요. 스페인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사망자와 확진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요양원 코로나 방치다. 노인 시신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스페인은 군들이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군이 이 요양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방방 들어가 보니까 노인들이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시설 직원들, 환자들 두고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마드리드에선 묘지 화장장 부족.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아이스링크에 시신을 안치하기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숨졌지만 인격의 문제, 과연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이스링크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박기수 교수님, 먼저 이 스페인 상황이요. 스페인 요양원에 노인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시설 직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방치하두고 그냥 가버린 것 같다. 도망간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굉장히 전쟁 상황이죠. 예.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이제 시신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도망간 걸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신문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 요양 기관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있는데 예. 대부분 저기하고 비슷한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동하기 힘드시고 그렇죠. 또 치매 때문에도 계신 분인데 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지금 요양기관, 요양원들이 3,000개 총 합해서 병원하고 시설하고 해서 5,000개 되는데 예. 그런 데서 지금 간호하고 요양보호하시는 돌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가버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예. 또 뭐 저런 거를 저희가
나쁘게는 보지만 예.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우리하고는 좀 동질적인 거 완전히 다른 면도 있고요. 스페인이 지금 어제 하루만 5천 명이 확진이 더 생겼어요. 예. 우리 이탈리아가 그렇게 많은데 이탈리아가 5천 명.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 명씩. 하루에 5천 명. 그래서 지금 뭐 이탈리아는 7만 명이 됐고요. 스페인은 4만 명. 근데 인구 구조로 비슷하면 이탈리아가 6천만 명이고 예. 스페인이 4,400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이나 확진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예. 저런 상황이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병상도 부족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뭐 화장이나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런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벌어지기는 굉장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어요. 의료 장비를 좀 보내달라고. 자, 미국 통상적으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장비 같은 게 많고 뭐 생산하고 이런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걸 보니까 굉장히 급한데 우리는 좀 여유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유분이 있다도 맞고요. 예. 아니다도 맞을 수 있을 어떻게 것 둘 다 같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생산 능력과 진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확진자 숫자가 워낙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예. 그래서 다 진단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76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확진하는 그 전체 진단 양도 좀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진단 키트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문제는 지금 잘 아시지만 현재 괜찮다고 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유럽에서만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세요. 예. 지금 그걸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나 저런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8,000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만약에 상황이 외국에서 악화돼서 예.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진단 키트가 모자랄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잠잠하지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처음엔 이 시니컬한 분은 좀 극단적이면 그럴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우리 진단 키트 안 좋다고 해놓고 왜 이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또 그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비아냥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렇게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줘야 되는 거는 현재 우리 곳간에 음식이 조금 여유 있다고 우리 어쨌거나 자국민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곳간의 음식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건지 따져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죄송하지만 따져보고 저울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유분이 만만치가 않다라 그러면은 못 보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예, 뭐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상황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좀 알아보고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도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여유분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달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의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지금까지는요, 유럽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 전원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발 입국 급증에 전원 검사는 포기하고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하겠다. 일단 자가격리 들어갑니다. 지금요 공항에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다른 입국자들 다 지체되고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원 검사하는 게 아니라 유증상자부터 검사하고 무증상자는 일단 자가격리를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 1,000명씩 입국 감당 못한다.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이거 매일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의 피로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군요. 이거는 조금 첫 단추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빨리 바꾸고 같아요. 그래도요. 네. 초기에 이제 정부가 계측하기에는 생각보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에서 이렇게 그 생활치료시설이나 전수검사를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지금 들어오시는 1,000명 중에 내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죠. 한 90%가 되는데 그 90%를 집 놔두고 생활치료센터나 인근 빼고 호텔을 했더니 또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에서도 하루에 1,000명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날 때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일마 두드려 보니까 90%인 내국인은 빨리 집으로 빼서 집에서 기다리면서 3일 안에
검사를 받아서 예. 확인되면 하도록 하라는 거고요. 예. 저게 또 그런 어떤 감당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틀간 해보니까 줄 엄청 서가지고 다 검사하냐고 얼마나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멀쩡한 사람도 뒤섞여서 오히려 걸릴 위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시간 동안 햄버거 하나 던져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멀쩡한 사람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상황처럼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빨리 뺄 사람은 빼고 좀 이렇게 완충작용할 수 있는 추가로 엄청 들어올 사람을 대비를 해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근데 저는 어저께 안전 문자를 4건을 받았는데 4건이 다 뭐에 관한 거냐면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확진됐다. 그냥 자가격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 아파트 그 옆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니까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병이 걸리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유일한 피난처가 됐다고. 여기는 이 치료도 잘해주고 이 확진도 잘 빨리빨리 검사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이러한 그리고 원칙 있는 그런 입국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역 감염 뭐 이런 부분도 다 줄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외부 유입에 지금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막아줘야 됩니다. 영어로 코런틴이라는 게 사실은 이태리 말로 꼬런타 조른이라 그래서 40일간 격리하는 데서 나온 단어거든요. 앞에 이 코어란 부분이 4를 뜻하는 거군요. 40일이라는 거를 그때 저 흑사병 있을 때 그 소련대 40일 격리한 거거든요. 격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가 지금 뚫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원칙 있는 그리고 강력하고 국민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불편할 거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으니까 진짜 좀 원칙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환자 일부 감염 초기에 냄새와 맛을 못 느끼더라.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구의사회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들 3,000명 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분 잡아주세요. 15% 정도는요. 후각 또는 미각을 잃었다. 냄새, 맛 이걸 잘 못 맡는다. 못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후각, 미각을 동시에 모두 이상이 있었다고 하신 분은요. 한 8%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 증상 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박규조 교수님. 냄새와 맛을 평소보다 잘 못 느끼다. 그럼 일단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증상이 사실은 이제 독감이나 감기 세게 걸리면 우리 이제 입맛 없다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입맛 없다. 그런 표현하고는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후각이나 이런 걸 상실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싱가포르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주일간 코로나 환자의 평균적인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도 혹시 코로나가 자기가 확진됐다고 느낄 수 있는 비슷한 게 첫 번째가 한 2, 3일간은 음식 맛은 제대로 느끼는데 감기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4, 5일 때부터 목이 좀 아프고 목이 더 아프고 그다음에 조금 설사를 하고 이제 몸이 쑤셔요. 거기가 가장 큰 특징이고 7일부터는 온몸이 쑤시고 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아프고 특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건장한 사람도 일주일 안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약을 먹어도 감기약이나 타미플루 같은 걸 먹어도 어렵다 하면은 그 전에 즉시 확진 관련해서 간담을 받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증상이 참 다양합니다. 뭐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미국발 관련해서 방금 전에 그 총리가 27일 0시를 기해서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 내용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미국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 늘어난 숫자가 과연 미국이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올림픽에 엄청나게 목을 맸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1년 연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시죠. 코로나에 베끼든 아베, 올림픽 사상 첫 감염병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버티던 아베, 캐나다, 호주 등 이런 국가들이요. 선수단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박을 받았죠.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러자 아소다로 재무상이죠. 아베 총리의 뭐 거의 절친 내지는 뭐 정치적 동지 이렇게 통합니다. 저주받은 올림픽 현실화됐다. 1940년인가요? 일본이 동계올림픽을 삿포로에서 유치했는데 그때 취소됐습니다. 사실 전쟁 상황이고. 근데 일본이 또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 저주받았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더라도 2020 도쿄올림픽 명칭은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to the year 2021 with the aim to have it there at the latest in summertime 21. 자, 원래 올해 7월이죠. 1년 연기됐습니다. 그럼 내년 7월입니다. 박기수 교수님, 네. 내년 7월 확실히 코로나19 잡히는 거 맞습니까? 뭐 일본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코로나가 잡힌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계절성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겨울 그다음에 여름에 좀 잦아들었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오는 이런 패턴이 다시 된다면 재발할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변수들은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 치료제 개발, 백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어떤 지금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는 될 건데 현재와 같이 코로나가 감염력이 세고 다만 치명률이 낮으면 아마 국민들 전 세계인들도 이에 대한 좀 어떤 그 감흥도가 좀 낮아져서 다시 논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요, 내년에 올림픽을 뭐 연기됐지만 꼭 치르기 위해서는요, 전 세계에 기여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서고요, 일본 내에서도 열심히 검사해서 퇴치하고 이런 거 기여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이 안심하고 올림픽을 참가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수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전 도민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준다. 4월에 지급이 되는데요. 내용 여기 있습니다. 세 달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지역화폐, 경기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뭐 백화점, 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아니고요. 뭐 재래시장이라가 좀 작은 가게 이런 데 쓸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소득, 나이, 무관, 그리고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지급하는 경우가 앞서 있었는데요. 재원이 1조 3,642억 이렇게 됩니다. 자, 기업 또는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일단 가게에는 어떤 돈이 생기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요. 그 돈이 지역의 자영업자나 가게에 가니까 매출 증대 효과, 뭔가 이 활기를 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의 10만 원, 1조 3,600억 혈세 뿌리기. 조선일보 기사는 혈세 뿌리기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약간 비판적 각도에서 다루고 있군요. 여기 보면 뭐 전주, 서울, 경남 뭐 잇따라 현금 살포. 그러나 약간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소득에 따라서 준다는 경우도 있고요.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도 군민의 10만 원씩. 경제 위기 타개 위한 것이라지만 효과가 별로인 정치 이벤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다. 뭐 효과에 대한 또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용돼야 되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전액 다 써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매출 증대
그리고 매출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에까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경제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잇따라 지원책들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는요, 공교롭게도 경기도와 부산시 광역단체단체들이죠. 동시에 대책에 나왔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내용이죠.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전 경기도민 대상이고요. 그러면은 총 1,300만 명 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준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1조 3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3,6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효과는요. 가계를 지원하는 거죠. 집집마다 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가서 매출 증대 효과 기대된다. 뭔가 경제에 돈이 흐르게 하겠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자, 어제 동시에 부산시에서는요. 긴급 민생지원금이라는 형태의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4월에 집행이 됩니다. 여기는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대상이요. 그 가운데 신청자, 좀 어렵다 하는 신청을 받아서 한 18만 명 정도 지원을 하기로 대상이 됐고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10만 원이 좀 집중적으로 가겠죠. 액수가 좀 여기 경기도보다는 10배인데 물론 전 시민은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100만 원씩이고요. 예산을 보니까 한 1,8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직접적인 피해자 중심으로 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명칭도 좀 다르고요. 대상도 다르고 기대하는 효과 그리고 이유가 좀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전체를 좀 돈을 뿌리는 거고요. 여기는 피해를 보신 분한테 좀 액수를 높여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부산시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 1,856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서 총 18만 6천 개입니다. 각 업체별로 100만 원씩 일괄 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자, 부산시와 경기도의 어떤 지원 대책 좀 비교해 보면서 기사도 읽어봤습니다. 정우가 실장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라든가 재정 문제 논의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미중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들에게 갔을 경우에 과연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장이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고 이게 이게 뭔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신에 가용만 또 석 달 이내에 써야만 되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복지 개념보다 저는 소득 개념이라는 데 이해가 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생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즈음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수혈의 형태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봐도 저는 지금 경기지사의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나름 일면 이해가 된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자, 화면에요.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각각 얘기한 걸 하나로 잡은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각각의 어떤 의미를 설명한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어려운 사람 위로 주는데 선별해야 되는데 그 선별 비용이 꽤 든다. 과다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게 낫다라는 일단 이유고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기본소득의 필요성 절감하고 있다.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취지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걸 머릿속에 담고 하는 정책이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거돈 부서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지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주는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지방정부는요.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지방정부가 지원하면 됩니다. 뭔가 좀 결이 다르죠. 약간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정책에 대한 철학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최영호님. 기본소득이라는 건요. 예.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 소득이니까 아무래도 정기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주는 건 재난 피해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론적으로 보면 오거돈 시장이 맞는데 두 분 다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죠. 재원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소위 말하는 재정 자립도가 5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세 다 걷어서 나눠준 거면 왜 자기 지역에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을 중앙 정부가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거는 7천억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 있는 돈을 좀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개발기금이니까 모여있는 거에 차용을 하니까 그거 갚아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일단 뭔가의 큰 그림, 이 소위 말하는 이 세트를 만들어줘야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하는 거지 이렇게 다 놔두면요. 이게 산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각 지역별의 차이. 그러면 이쪽에 뭐 부산에서 하시는 분은 100만 원 받고 경기도에서 하는 분은 10만 원 받고 이게 어떤 뭐 제한이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라는 거는 이렇게 뭐 병이 돌고 있는 사이에는 수요가 바로 일어날 수가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지금 뭐 음식점에도 가지 말고 2사람 이상 만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효과가 언제 나오느냐? 소위 말하는 이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보복적 소비라는데 그때 가면 일어나거든요. 지금 지역 화폐 나눠주면 온라인도 안 돼요. 어디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나라의 전체 큰 방향을 잡는 거 정부에서 말아주고 지역에 맞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가고 대신 소비보다는 더 힘든 게요. 기업이에요. 기업이 지금 기업 넘어가고 지금 3월 말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월급 줘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에 먼저 주는 것도 지금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고 수요는 조금 이연 수요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뭐 기업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정에 좀 여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 중요하지만 지금 개인의 당장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시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씀씀이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쓸데없는 뭐 도로라든가 어떤 건축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있어 아주 우선순위에 대한 조달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왜 전부냐 아니면 선비냐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자들도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 헬리콥터 살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폴크로먼이라든가 뭐 뉴욕대 루비니 교수도 직접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 이건 시간의 문제가 있다. 선별에 드는 비용과 시간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그 효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도 보편적 국가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환봉 변호사께는요 정치적 의미를 좀 질문 드릴게요.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승부수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코로나19 이 파문이 불거졌을 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직접 상대하겠다 하면서 현장에 달려가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하는 거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주자 지지율이 꽤 높이 올라가서 지금 2위를 기록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 제기를 했다.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 승부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성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이제 지역화폐를 통한 그 소상공인 육성 대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실 지역화폐를 뿌릴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거든요. 성남시장 재직 때도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뿌리는 시기가 되면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좀 나아졌다라는 평가는 있었기 때문에 시민분에 나가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현금을 준다는 건 저도 분명히 반대하고 그거는 너무 그 재정 승수라고 해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주게 될 경우에는 안 쓰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곳은 재래시장, 소상공인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매출 신장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조 원 정도의 돈을 사실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푸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이런 논쟁을 일으키는 자체가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승부수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런 해석입니다. 아무튼
어제 이런 발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요. 해석도 나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주제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짜고치기인가요? 하루 만에 비례 1번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노골적으로 의원 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범여권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뭐 줄여서 더시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천 1번, 2번 후보 급조 논란이다. 후보를 급조했다고요. 여기 보면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1번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2번 받았는데 공모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갑자기 공모했죠. 그리고는 공모 받고요. 심사하고 그리고 공천 결정.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영향력 행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엄격히 다른 당인데 이거 행사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당 자체 추천으로 공천했다 이렇게 해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비례 1번 얘기인데요. 공모, 신청, 심사, 공천. 원래 이거 오래 걸리죠. 이 과정.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끝낸 시민당 비례 1번입니다. 의료문화 전문가 극구합니다. 그래서 신현영 교수 발탁을 했습니다. 급조 정당 졸속 공천 한계다. 뭐 운을 맞췄네요. 급조 정당의 졸속 공천.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뭐 요거 있는데요. 먼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하우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아, 진짜 대기업이 위장 계열 자회사 만드는데 퇴직자, 그 대기업에서 나온 퇴직자들이 또 계열사 하나 맡아서 나도 납품하게 해주십시오.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무슨 뭐 이 수직적 결합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재벌에 대해서 가장 나쁘다는 부분들로 하면서 지분을 나눠가면서 또 저기서 위에서의 뭐 소위 말하는 이 운영 지침까지 다 내려오는 부분. 아니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왜 선거법을 개정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제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죠. 첫째, 야당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 파국이 나는 거는 벌써 선언을 해놨고요. 뭐 작년 상황 시작점이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형 뭐 연동 비례제를 갔을 때는 그 취지가 비례를 확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비례를 확대를 안 해놓는 상태로 이제 기형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난국이 이 파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의원 뭐 꾸어지기라 그러는데 위장 전입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연 21대 국회가 영을 세워서 갈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는 안 봐도 굉장히 뭐 확연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선거 끝나고 나는데 이제 당끼리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워낙 많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싸움박질에 또 그 뒤에서의 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그것도 보느라고 오래 다 갈 건데 요 얘기요. 지금 1번 사실이 하루 만에 뭐 신청받고 심사해서 공천됐다고 지금 계속 이제 기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 전문가잖아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서 간호부원장 의료 전문가를 비례 1번에 배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의식했을까요, 좀? 아니 뭐 100%죠. 뭐 안 봐도 저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코로나19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하루 만에 어떻게 당정과 비전을 실천시킬 비례대표들을 전문성 공모를 추가한다고 4시간 동안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바로 했어요. 뭐 진짜 뭐 양당이 다 뭐 모든 당이 지금 그런 상태로 가니까 참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의원 꿔주기가요. 여야 할 것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야 비례당 의원 꿔주기 속도전. 낯뜨거운 꼼수 경쟁. 뭐 누가 꼼수를 부리는지 인연 지적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불출마 의원들과 회동했습니다. 현역 7명 시민당, 더시민당으로 파견 윤곽을 그리고 있다. 한국당도 가능한 많이 의원을 보내서 그 정당 투표 용지에 상위 순번 받기 위해서 많이 보내야 된다. 10명 추가 확보 나섰다. 20명까지 채우면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더불어시민당 가시라 설득하는 자리, 여기 의원들 모였다 그랬죠? 그 자리에 금태섭은 왜 불렀지? 이렇게 됩니다, 기사가.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 의원 꺼주기 이적 종용하는 거 아니냐. 금태섭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나갔다. 의원 많아야 투표용지 앞쪽간 차지하니까 여야가 사활을 걸고 의원들을 꺼주고 있다. 서로 비례정당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 6, 7명? 무리하게 옮기려고 하지는 않고 의원들 중에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분들만 본인이 가겠다는 분이 안 가겠다는 사람 어떻게 무리하게 등록이 수요일부터니까 수요일까지 옮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당은 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26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은가 실장님. 너무 대놓고 의원 꼬주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저는 이번 사실 그 총선 정치에서 과거에 참 보기 어려운,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행태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의 문제만큼은 여든 야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정상적이고 해서는 안 될 지금 행위와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모든 게 위성정당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표를 통해서 몇 석을 더 얻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왜 했으며 그다음에 왜 비례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지금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권은 통렬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번 총선 이후에는 이 비례 문제를 전반적으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근원적인 문제의 검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변환범 변호사, 저렇게라도 해야 의석을 늘린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양비론적인 접근도 물론 이제 옳은 말씀이긴 하시겠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처음부터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게 될 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부터 그런 걸 좀 경고를 했죠. 경고를 했었고, 만약 한다면 그 비례 위생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걸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는 이제 미래통합당 못지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쯤은 좀 진솔한 사과를 해야지 의석수 도적질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궁색한 말보다는 우리가 실수다 잘못했다는 한 번쯤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과연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양비론 또는 뭐 우리가 뭐 의석수 도적을 막겠다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예, 최영호 고문님. 허경영 뭐 혁명 배당 금당인가요? 거기 대표가 이거 관해서 헌법소원 냈어요. 잘못됐다. 공정성, 공평성을 헌법에 보장된 그 권리를 했다. 도리어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차라리 좀 어디서 뭐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헌법소원 가서 좀 시원한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건데요. 최근 증시에 치킨 게임이라고 증시상을 치킨 게임이라고 묘사하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 기사 말고 그 다른 기사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 기사를 그 주식을 개인들이 사들이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개인 군단이 줍줍 계속 줍는 거예요. 줍줍. 치킨 게임 승자는 누구일까?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외국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은 이렇게 다 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특히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위기 형태와는 다르다. 개미들 하락장 매수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호 고문님, 한 20초 남았습니다.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이제 외국인이 판든 건요. MSCI에서 신흥국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건을 내놨는데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굉장히 크게 장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상황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의 매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